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 아주 조용한 이야기 하나를 열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창문 너머로 잔잔한 바람이 드나들고 방 안의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겠죠. 깊은 밤일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숨이 고요히 멈추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것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장 밝았던 별 하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그 시작을 오늘 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이 이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경복궁 안쪽 내전 깊숙한 곳에서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1415년 5월 2일 해가 뜨기 전에 그 적막한 순간에 산실에서는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한 아이의 울음이 어둠을 깨뜨리듯 힘차게 퍼져나갔다. 그 울음은 차갑던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흔들어 놓았고 궁녀들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마마, 왕자이옵니다. 산파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소호낭우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한밤중에 피어난 꽃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이미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 아이를 품던 그때처럼 떨리고 벅찬 행복이 찾아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책을 읽던 세종은 문 밖에 선 내관의 보고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들린 책이 그대로 펼쳐진 채였고 그는 급하게 내전으로 향하며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세종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설렘이 비쳤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야 하는 수많은 고민과 근심도 바로 그 순간만큼은 잠시 멈춘 듯했다. 내 아들이로구나. 세종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듯 귀한 옥을 다루듯이 5째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얼굴은 연한 분홍빛으로 빛났고 아주 작은 손가락들이 공기를 잡으려 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이제 막 태어난 새벽별 하나가 세상에 온 것만 같았다. 세종은 잠시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옥처럼 맑고 아름다우니 열하 하리라. 열하는 글자 속에는 백성을 향한 맑은 덕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세종이 바라던 조선의 미래, 그리고 아버지로서 품은 소망이 깃든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환한 이름이 불과 20해 뒤 조선에서 가장 슬프게 불릴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광평대군으로 자라게 될 이 작은 왕자는 첫 울음부터 이미 특별한 운명이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기운을 세종도 소호낭우도 심지어 궁녀들조차 어렴풋이 느꼈다. 마치 아이가 주변 공기까지 조용히 끌어당기는 듯한 신비한 고요함이 있었다. 세종 7년 겨울 아이는 5살이 되었고 궁궐 안에서는 믿기 힘든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마, 광평마마께서 천자문을 모두 외우셨사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세종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천자문은 보통 몇 달은 걸리는 어려운 글이었고 어른들도 버벅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역순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았다.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세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놀랍구나.
정말로 하늘이 내린 제목이로다. 궁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광평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경애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왕실에서 지나치게 뛰어난 재능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험이었다. 소헌왕후는 어느 날 조용히 세종에게 말했다. 전하, 아이가 너무 빛나면 더 큰 그림자를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세종은 창밖에서 떨어지는 눈발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허나 이 아이의 빛을 감출 수는 없소. 조선의 5째 왕자는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다. 조용한 눈빛 속에 맑은 호기심이 늘 머물렀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남달리 깊었다. 궁궐의 복도 끝에서 홀로 걸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누군가는 말했다. 저 아이, 왕자 같지가 않다. 무언가 더 큰 기운을 지녔다. 어린 광평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세종의 손을 잡고 궁궐의 후원을 천천히 걸었다. 눈부신 겨울 햇살이 소년의 뺨에 닿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은은했다. 그러나 그 빛의 크기만큼 그를 향한 조용한 시선과 말하지 못한 생각들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궁궐의 겨울은 유난히 소리가 잘 들렸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소리조차 아주 조용한 숨결처럼 들리는 계절. 그런 날이면 광평은 늘 그렇듯 아버지가 있는 지편전 주변을 맴돌곤 했다. 7살의 아이가 내는 발걸음은 마치 흰눈 위를 미끄러지는 바람 같아서 누군가는 지나가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벼웠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편전 안에서는 세종과 신하들이 경물치지, 그 우츠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장작불이 은은하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적시고 밖에서는 어린 광평이 문틀에 손을 살짝 얹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쪽에서는 어떤 작은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다. 문 안쪽에서는 성산문이 힘주어 말했다. 전하, 경물치질한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옵니다. 그러자 신숙주가 의문을 제기했다. 허나 사물의 이치라 함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사옵니까? 무엇을 사물이라 규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세종은 책장을 가볍게 넘기며 생각에 잠긴 듯했고 신하들은 조금의 틈이라도 잡기 위해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그때였다. 세종이 고개를 들더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에 누가 있느냐? 작은 그림자가 움찔했다. 광평은 조심스레 고개만 내밀며 말했다. 아바마마, 죄송하옵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궁금하여. 세종은 아들의 눈빛을 보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여야, 이리 들어와 보거라. 신하들은 잠시 당황했다. 성리학의 핵심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7살짜리 아이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광평은 작은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 장작불의 빛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러운 금빛을 띠게 했다. 세종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우리가 지금 경물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노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하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무리 영특한 왕자라 하더라도 이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평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세종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바마마, 경물치질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아름을 온전히 한다는 뜻이온데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차분하고 분명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결국은 백성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세종의 눈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신하들 사이엔 조용한 숨소리 하나가 새어나왔다. 광평은 이어서 말했다.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알지 못하면 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소용이 없을 것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사물의 이치 아닙니까? 잠시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성산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전하, 아이가 핵심을 짚었사옵니다. 신숙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광평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의 수십 년 공부가 7살의 한 문장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세종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야,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진정한 경물치지다. 사물의 이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니라.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놀람, 감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떨림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광평이 물러난 뒤 세종은 소헌왕후에게 조용히 말했다. 중전, 이 아이는 보통 아가 아니오. 하늘이 내린 제목일지도 모르겠소. 소헌왕후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기쁨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전하, 하늘이 너무 일찍 준 재능은 때로는 사람을 평범한 길로 두지 않사옵니다. 그 말은 마치 예언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바람이 달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광평은 연못께서 작은 돌을 하나 주워 들고 있었다. 세종이 다가가 아이의 손에 있는 돌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야, 그 돌이 무엇이냐? 그냥 물에 던지면 파문이 생기는 것이 신기하여. 광평은 연못에 돌을 하나 던졌다. 작은 원이 물 위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끝내는 물 전체를 미세하게 흔들어 놓았다. 아바마마,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작은 일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사옵니다. 세종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세종의 도포 자락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불안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너무 영리한 아이는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다. 궁궐의 공기도, 신하들의 시선도, 형제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도. 광평의 작은 마음에는 이미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단지 7살이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아이가 짊어지기엔 궁궐이라는 공간은 너무 복잡했고 조선이라는 세계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광평이라는 이름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가 천자문을 외웠던 그날처럼, 경물치지를 꿰뚫어 보던 그 순간처럼 광평의 재능은 찬란했고 눈부셨지만 찬란한 빛에는 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는 것을 궁궐 사람들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는 과정이었다. 광평이 8살이 되던 해, 궁궐에는 유난히 맑은 바람이 불었다. 봄 햇살이 경복궁의 기와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먼지가 아닌 빛의 가루가 흩날리는 듯했다. 그날 근정전은 특별한 하루를 맞고 있었다. 세종의 5째 아들, 여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왕자가 정식으로 광평대군으로 봉해지는 날이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의관을 갖춰 입은 대신들의 의복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낮은 파도처럼 보였다.
세종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시선으로 아들을 찾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왕으로서의 자부심이 동시에 어렸다. 광평대군은 아직 몸이 작은 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의연한 모습이었다. 무거운 관복이 어깨에 얹혀 있었지만 마치 그 무게가 당연하다는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햇빛이 어린 얼굴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고 긴장 속에서도 평온이 담긴 눈은 한층 더 깊어 보였다. 광평대군 이어 리 아이를 봉하노라. 세종의 목소리가 근정전의 천장을 울리며 멀리까지 번져갔다. 어린 광평은 또박또박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목소리로 답했다. 신, 이어 전하의 은혜에 감사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광평에게로 몰렸다. 그 눈 안에는 존경도 있었고 놀람도 있었고 말하지 못하는 감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세종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작은 떨림이 숨어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왕자들이 일렬로 서서 예를 갖추는 순간 세종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광평은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형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에게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특히 두 사람, 안평대군 그리고 수양대군. 안평대군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동생을 제뉴이널리 아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조금 달랐다. 얼굴 표정은 평온했고 미소도 지었지만 광평은 그 안쪽 깊은 곳에서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광평이가 아버지의 총애를 더 받게 되는구나. 수양대군은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으른 채 조심스러운 웃음을 유지했다. 봉작식이 끝나고 세종은 광평을 조용히 후원으로 불렀다. 궁궐 뒤편의 연못께서는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버드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물 위에 길게 늘어졌다. 여야, 오늘 수고했다. 세종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걸었다. 광평은 조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바마마, 저는 과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분하다니? 너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 세종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깊은 신뢰가 담긴 선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바로 그 신뢰가 광평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바마마, 형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종의 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다른 감각의 증거였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광평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요즘 형님들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잘못했나요? 세종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답 대신 바람소리가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여야, 네 형들은 모두 훌륭하단다. 너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사실 세종이 광평을 안심시키기 위해 꺼낸 말이었다. 그러나 세종의 마음 한쪽에는 왕실 특유의 아주 오래된 법칙이 조용히 떠올랐다. 조선은 장자계승의 나라. 뛰어난 재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계의 대상. 특히 왕께서는 더욱 그렇다. 세종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광평의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그렇기에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바마마,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요. 광평이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종은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떨렸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잔물결을 만들었다. 광평의 말 한마디가
그 물결과 함께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광평은 단정한 자세로 서책을 펼쳐 들었다. 책장을 넘길 때 나는 가벼운 바람소리가 방 안에 감미롭게 퍼졌다. 아이는 교학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다른 정학에서는 수양대군이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막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두운 경복궁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읽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다. 광평이 참으로 총명하구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수양대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너무 빛나면 누군가는 그 빛에 가려지게 되겠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궁궐에서는 작은 소문이 퍼졌다. 전하께서 광평대군을 유난히 아끼신다더라. 세자저하 말고도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지 그 말들은 살짝 귀를 스치는 바람처럼 은근하게 번져나갔다. 궁궐에서는 바람도 늘 목적을 가지고 불었다. 광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조정과 왕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너무 눈부실 때 그 빛은 때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야망을 흔들기도 했다. 봉작식 이후 광평의 인생은 평범한 왕자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도 모르고 세종도 모르게 역사는 아주 작은 틈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광평의 발걸음 뒤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갑고 긴 그림자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경복궁에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다. 촉촉하게 젖은 돌바닥 위로 햇빛이 반사돼 은은한 무지개빛을 흩뿌렸고 궁궐 안에는 유난히 맑은 공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런 아침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궁궐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 장애가 조선의 신동 왕자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다. 그 요청을 받은 세종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허락했다. 왕의 아들이 조정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부심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광평대군은 그 사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다만 조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바마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은 그 말에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여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이 곧 너의 답이니라. 사신을 맞이하는 날, 장애는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친 채 천천히 근정전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눈빛은 매섭고 숨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중국 황실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존재감은 숨만 쉬어도 느껴졌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광평대군인가? 장애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광평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다. 예, 사신대인 소자이어 리아이라 하옵니다. 장애는 눈을 가늘게 뜨며 광평을 살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비추는 듯 했다. 그대의 이름은 이미 북경까지 들려왔다. 그 재능이 어찌나 뛰어나다 하던지 우리 황제가 직접 궁금해 하실 정도였다. 세종은 잠시 긴장했지만 광평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렇다면 한 수 지어 보겠는가? 주제는 저 연못가의 매화로. 장애가 가리킨 곳에는 하얀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광평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붓을 들어 아주 천천히 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붓 끝에서 떨어지는 먹물 냄새, 숨 고르는 소리, 장애의 미세한 기침. 모든 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묘한 침묵을 만들었다. 잠시 후 장애는 광평이 쓴 시를 들고 눈을 천천히 굴렸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놀랍군. 근정전 안의 공기가 순간 떨리는 듯 했다. 조선에 이 정도의 제목이 있을 줄이야. 문장에는 절개가 있고 시에는 기상이 있으며 마음에는 백성을 품는 그윽함이 있도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타국 사신이 한 왕자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평가였다. 장래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세종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스쳤다. 그 빛은 기쁨이었고 확신이었고 동시에 한참 동안 숨겨두었던 생각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세종의 마음에 빛을 준 만큼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매우 다른 빛 하나가 켜졌다. 사신이 돌아가고 궁궐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광평대군을 보고 사신이 기립했다더라. 황제의 귀에도 이미 그의 소문이 들어갔다지. 세자조화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냐. 그 수군거림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번졌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원래 바람도, 말도, 의심도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다. 광평대군은 그 모든 소문을 듣지 못한 채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굳은 살이 없고 부드러운 손을 한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대군마, 오늘 사신께서 많이 칭찬하셨다 들었습니다. 과찬입니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지요. 광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다.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칭찬이 앞으로 어떤 파문을 만들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생각이 스치고 있었다. 명나라 사신이 감탄할 정도라면.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리듬은 일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긴장이 담겨 있었다. 아바마께서 광평이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이제 분명해졌군. 한숨 같지도 웃음 같지도 않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권력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누가 세자이며 누가 왕위를 잇게 되는지 궁궐이라는 공간에서는 능력보다도 상황이, 재능보다도 정치적인 균형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광평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존재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뛰어나고 명나라 사신이 기립할 만큼 빛나는 재능. 그 빛은 너무 강해 수양대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그림자를 깨우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붓을 들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조용히, 그리고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광평대군이 살던 정학 주변에는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예감을 실은 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광평대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손을 잡고 차분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조용히 그의 삶에 아주 작은 틈을 내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바람이 궁궐의 기와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바람결을 만들었다. 햇빛은 아직 뜨겁지 않았고
궁궐의 그림자는 건강한 나무처럼 또렷하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아침 광평대군은 병조로 향하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다만 주변의 움직임을 한 번씩 조용히 살피는 눈빛이 있었고, 그 눈 속엔 어른과 아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대군마께서 병조 업무 참관을 원하신다지요. 병조 판서는 그 소식을 세종에게 올리며 잠시 망설였다. 병조는 군사와 국방의 핵심 기관, 보통 세자나 왕세손만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세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광평이 나이가 이미 19이니 세상을 배울 때가 되었다. 허락하라. 그 결정은 곧 궁궐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총명한 대군인이 배울 만하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속삭였다. 세자조와 대신 혹시 전하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 소문은 조용했지만 숨이 있었다.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바람 같은 소문이었다. 병조의 정화관은 장중했다. 병조 판서와 관리들은 지도를 펼쳐 조선의 군사체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광평대군은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굽어보며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지도의 북쪽 부분, 거친 여진족이 드나드는 지역, 군사 배치가 촘촘한가 싶으면 또 뜨문뜨문 비어있는 지점들. 대군마, 이곳은 북방 국경선입니다. 침입이 자주 있어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사옵니다. 광평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이 배치는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병조 판서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어떤 점이 그러하옵니까? 광평은 지도의 가장자리, 작은 점들로 표시된 거점을 가리켰다. 국경 전체를 촘촘히 지키려면 오히려 병력이 넓게 흩어져 전략적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사옵니다. 변방에 소규모 병력을 분산 배치하되 비상시에는 빠르게 집결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면 어떠하옵니까? 방 안은 조용해졌다. 병조 관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았다. 그 아이가 짚은 문제는 그들이 수십 년간 고민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평은 이어서 말했다. 군량미 문제는 지역마다 작은 곡창을 두어 백성이 농사에 쓰지 않는 서플롯부터 비축한다면 큰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평상시에는 백성에게 이익이 되고 비상시에는 군사의 근간이 되니 일석이조이지 않겠습니까? 병조 판서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대군마, 이는 저희가 오래 고민해 왔으나 쉽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리하십니다. 광평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다만 군사 또한 백성에게서 나오니 백성의 삶을 편히 하는 것이 곧 국방의 근간이라 생각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병조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 울림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정학 뒤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수양대군이었다. 그날 밤 병조에서의 일은 빠르게 궁궐 전체로 퍼졌다. 대군마께서 군사 문제까지 간파했다더라. 장래를 생각하는 식견이 놀랍다. 세자저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혹시 그 말들은 귓가를 스치며 번졌다. 불이 아니라 불씨였다. 아직은 작지만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불씨. 광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종에게 불려갔다. 세종은 아들을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여야 병조에서 한 말, 아비가 모두 들었다. 참으로 훌륭한 의견이었다. 광평은 당황한 듯 손을 모았다. 아바마마, 저는 그저 배운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세종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밤 등잔의 빛이 광평의 얼굴에 반사되어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그 맑은 기운을 더욱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여야, 만약 아주 먼 훗날 말이다. 네가 나라의 군사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광평의 눈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 질문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바마마, 그것은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허나 만약이라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광평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군사는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이 살기 어려우면 군사는 약해지고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면 군사는 스스로 강해지옵니다. 군사보다 먼저 백성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세종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자랑스러움과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떨림이었다. 훌륭하구나. 너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다. 세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고요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아이가 만약 세자가 아니었더라도 이 정도면.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단박에 지워버렸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림은 이미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 파문이 되어 퍼지고 있었다. 손등을 스치는 밤바람이 묘하게 차가웠던 그날 밤, 수양대군은 자신의 처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별이 초승달 주위에서 번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흔들었다. 한명회가 조용히 물었다. 대군마, 광평대군마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지요? 수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나무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일정하고 차가운 소리가 방 안에 반복되었다. 병조까지 손을 대다니.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안쪽에는 깊은 경계가 숨어 있었다. 아바마마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듯하옵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은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다. 그렇지, 아바마께서는 광평이를 특별히 여긴다. 너무나도,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지. 그의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그 순간 세력의 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평대군은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공부하며 백성을 논하며 아버지와 나라를 위해 더 배우고자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한층 더 짙어져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궁궐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던 시기였다. 경복궁의 나무들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했고 기와 사이에 떨어진 잎은 서늘한 바람이 스치면 가볍게 뒤집혔다. 그렇게 계절이 변하던 어느 밤, 궁궐 안에는 조용한 속삭임이 떠돌고 있었다. 세자저하의 병세가 또 깊어졌다 합니다. 궁녀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두려움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문종, 세자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의 병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으며 얼굴은 종종 종이처럼 휘어져 있었다. 세종은 아들의 방에서 나오는 어두운 기침소리에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아이가 버텨낼 수 있으려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왕이라는 책임 아래에서도 아버지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곳에 닿았다. 문종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조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쏠렸다. 그곳은 바로 광평대군. 젊고 건장하며 학문과 무예를 겸비하고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왕자.
세종이 각별히 아끼는 다섯째 아들, 세자저하의 몸이 저리 위중하다면 광평대군마께서 더 적합하다는 말도 있지 않나. 전하의 마음이 혹시 그 소문은 마치 촛불 옆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은 왕실의 균형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광평대군은 조용한 정학에서 책을 펼쳐들고 있었다. 밤등불은 여전히 따뜻하고 종이 위에는 잉크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자리를 잡았다. 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문종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형이었다. 광평이 어린 시절 넘어져 다쳤을 때도 문종은 의관보다 먼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아 주곤 했다. 그런 형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작은 비극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문종의 부름을 받은 광평은 조용히 형의 방으로 향했다. 문종은 창가에 기대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광평아, 문종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다. 몸은 좀 어떠하세요, 형님? 괜찮다. 늘 그렇지 뭐. 하지만 그의 입술색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었다. 광평은 형의 침상 옆에서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한동안 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문종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광평가, 너는 참 착하구나. 광평은 고개를 들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늘 걱정했다. 너처럼 총명한 아이가 있으니 언젠가 누군가는 너를 시기할까봐. 광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멀리서 들리던 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선명하고 차가웠다. 형님, 저는 그저 형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한동안 숨을 가다듬고 나서야 말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좋은 사람일수록 궁궐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광평은 깊은 숨을 쉬었다. 빛 하나 없는 밤이었다. 며칠 후 세종은 광평대군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여야, 네 형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광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바마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종은 대답하지 않고 새벽 안개를 바라보았다. 숨이 조용히 흔들릴 정도로 깊은 고민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여야, 만약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광평은 고개를 들었다. 세종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했다. 그땐 궁궐의 사람들 눈이 너를 향할 수도 있다. 광평은 답을 하지 못했다. 숨을 내쉬는 일조차 벅찼다. 하지만 너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욕심이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세종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었다. 이 궁궐에서 많이 뛰어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 그 말은 광평에게 잔잔하게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다. 바람 한 줄기 없는 방 안에서 그 말만이 묵직하게 울렸다. 한편 궁궐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세자저하의 병환이 깊어지셨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 대군마, 수양대군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바람 소리가 끊기자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광평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군.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톤이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군마, 전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수양대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그 말은 바람도 빛도 스치지 못하게 무겁고 조용했다. 궁궐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공기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세자의 병약함은 왕실의 축을 흔들었고 광평대군의 존재는 그 축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도 광평은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책을 펼치고 배우고 연구했다. 그는 욕심이 없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공간은 착함과 순수함이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곳이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도 더욱 또렷해지는 법. 그 그림자의 모양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초겨울의 공기가 궁궐의 지붕 위로 차갑게 내려앉던 날이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햇빛이 곱게 비쳤지만 바람만큼은 속까지 스며들 만큼 싸늘했다. 그럼에도 후원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광평대군은 마음이 설레었다. 최근 들어 형들과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세자의 병약함, 조정의 흔들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 이 모든 것이 형제 사이에 어떤 미묘한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광평은 오늘의 만남이 더욱 반가웠다. 형님들, 오랜만에 활쏘기 해보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그는 환한 미소로 제안했다. 안평대군은 기분 좋게 웃었다. 좋지. 요즘 정신이 없었는데. 광평이 너 덕분에 오랜만에 숨 좀 돌리겠구나. 임영대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찬성이다. 활터가 이렇게 조용한 날도 드물지.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수양대군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원으로 가자.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평온함과 계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후원의 활터에는 겨울 햇살이 기울며 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색 잎이 바닥에서 가벼운 소리를 내며 구르곤 했다. 그 속에서 네 왕자는 오랜만에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다. 광평은 활을 들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활시위는 손끝에서 차갑게 당겨졌고 그가 화살을 놓는 순간 공기는 가볍게 떨렸다. 탁!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의 흰 부분에 박혔다. 오, 광평이 예전보다 더 늘었구나. 안평대군이 크게 박수쳤다. 광평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직 형님들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 말에 수양대군은 조용히 활을 들었다. 아무 말 없이 활을 당기며 숨을 고르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퍽! 관역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았다. 흔들림도 떨림도 없었다. 역시 형님은 최고십니다. 광평은 진심 어린 경탄을 담아 말했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침 안개처럼 금세 사라졌다. 활쏘기가 끝나고 네 형제는 후원 연못께 나란히 앉았다. 겨울 햇빛은 점점 붉어져 그들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잔잔한 물결 위에는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임영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광평아,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광평은 시선을 돌렸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형님. 너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시를 맡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서고 싶다든지. 광평은 살짝 당황한 듯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아바마마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성실히 배워야 한다고만 생각할 뿐이지요. 안평대군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광평이는 욕심이 없어 참 다행이다. 그러자 광평이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5째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형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더 큰 그릇을 욕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 말이 바람과 섞여 연못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수양대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때로는 분수라는 것이 사람의 길을 막는 족쇄가 될 때도 있지 않겠느냐. 세 형제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광평의 눈빛에는 조용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형님, 무슨 뜻이십니까? 수양대군은 연못 속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분수는 백성을 위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 분수 따위는 넘어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묵직함이 있었다. 광평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지금 맡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바마마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그저 성심껏 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묘한 미소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 말은 시냇물처럼 잔잔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종류의 말이었다. 잠시 뒤 형제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정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광평대군은 뒤돌아서며 밝게 말했다. 형님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함께하기를. 안평대군과 이명대군은 기쁜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수양대군은 조용히 눈길만 주었다. 그 눈빛은 슬픔인지 고민인지 아니면 결심인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광평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불안이 마음 한쪽을 흔들었다. 형의 말, 분수를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틀을 지나 바닥에 긴 사선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군.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질투,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야망. 형제와 정치, 가족과 권력. 그 두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광평대군은 모르고 있었다. 후원에서 함께 웃었던 그날이 형제들 사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온전한 평화였다는 것을. 겨울의 기척이 궁궐 담장 위로 서서히 내려앉던 어느 날, 햇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얇고 차가웠다. 하늘은 높았지만 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깃들어 있는 듯 했다. 이런 계절이면 궁궐의 소식도 더욱 조용히, 그러나 깊고 긴 파문처럼 번지곤 했다. 그날 세종에게 한 보고가 올라왔다. 전하, 관상을 잘 본다는 도사가 궁에 왔다고 하옵니다. 내관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원래 세종은 이런 미신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그의 마음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자의 병약함, 나라의 흐름, 광평대군을 둘러싼 소문들. 모든 것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었다. 세종은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불러들여라. 도사는 늙은 사람이었다. 하얀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와 눈부신 겨울 햇빛을 반사했고 눈은 마치 검은 물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인 무학이라 하옵니다. 세종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인의 아들들을 볼 수 있겠느냐? 무학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전하의 뜻이라면 감히 사양하지 않겠사옵니다. 다음 날 세종은 모든 왕자들을 불러들였다. 바람은 차고 방 안의 등불은 낮게 흔들렸다. 왕자들은 차례대로 무학 앞에 서서 조용히 관상을 받았다. 첫째, 둘째, 셋째. 무학은 그저 간단한 소견만을 말했고 세종도 담담하게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평대군의 차례가 되었다. 광평이 걸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다. 등불도 이유 없이 한 차례 떨렸다. 무학은 어린 대군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없이 숨조차 고요하게,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세종의 표정이 굳어갔다. 어떠하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무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군마께서는 귀한 복록을 지니셨사옵니다. 재질이 뛰어나고 마음도 고두며 백성을 품을 그릇이옵니다. 세종은 눈빛이 환해졌다. 좋은 말만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무학의 얼굴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세종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무엇이냐? 무학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대군마의 관상에는 단명할 기운이 보이옵니다. 방 안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뭐라고? 재능과 복록이 너무 크니 운명이 이를 버티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세종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직되었다. 하지만 무학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 기운이 굶어 죽는 형상으로 이어져 있사옵니다. 그 말은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광평은 놀란 듯하지만 침착하게 서 있었고 주변의 형제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스쳤다. 그것이 미소였는지 충격이었는지 혹은 다른 감정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종은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왕자가 굶어 죽는단 말이냐. 허황된 소리 마라. 무학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전하, 미천한 소인의 말이오나 운명에는 때때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도 있사옵니다. 그 말은 불길한 그림자처럼 방 안을 덮었다. 세종은 더 듣지 않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관상가의 마지막 말이 깊게 박혀 있었다. 굶어 죽는다. 그날 밤 세종은 잠들지 못했다. 궁궐 전체가 조용했지만 그의 심장은 깊은 곳에서 쿵쿵 울리고 있었다. 전하, 광평대군은 굶어 죽을 상이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세종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종은 광평을 따로 불렀다. 여야, 어제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광평은 고개 숙여 대답했다. 예, 아바마마. 저도 그런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세종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허나 혹시 모르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넓은 땅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광평은 놀라웠다. 아바마마, 그럴 필요까지는. 이 아비의 마음이 그러하다. 혹여나 네가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세상 끝까지 없도록 하고 싶구나. 광평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수양대군은 조용한 정악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굶어 죽는 상이라.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예언은 믿지 않았지만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큰 것이었다. 세종이 광평을 너무 아낀다는 사실, 그 아낌이 혹여 향후 왕실의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아주 천천히 맞물리고 있었다. 운명이라고? 아니지. 운명은 만드는 것이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밖으로 비치는 흐린 겨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광평대군은 여전히 평온했다. 평소처럼 책을 읽고 학문을 익히고 백성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공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관상가가 남긴 말은 궁궐 깊은 곳에서 서서히 파문을 만들고 있었고, 그 파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무거운 기운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광평의 발걸음에는 예전과 조금 다른 바람이 스쳤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그 아이의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순간이었다. 세종 26년 겨울의 초입, 궁궐의 창문마다 서리빨이 가늘게 피어오르던 날이었다. 밤 공기는 살얼음처럼 차갑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건드릴 때마다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것 같은 얇은 소리를 냈다. 그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광평대군의 사전은 따뜻한 등불과 온기가 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손수 준비한 요리가 올라왔다. 대군마, 오늘은 준치가 들어왔사옵니다. 궁녀 소월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치는 광평대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생선이었다. 광평은 피곤한 얼굴을 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요즘 일이 많아. 제대로 된 식사가 그리웠는데. 소월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놓았다. 은빛 비늘이 사라진 자리에는 구수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마마, 가시가 많으니 조심히 드세요. 걱정 말거라.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지 않느냐. 광평은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한 점을 떠 입에 넣었다. 따뜻한 흰살이 혀끝에서 부드럽게 풀렸고, 순간 그 향은 겨울밤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진하고 포근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광평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소월이 눈치를 채고 급히 다가왔다. 대군마,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광평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니다. 가시가 조금 걸린 것 같구나. 금방 나을 것이다. 그는 기침을 몇 번 했지만 가시는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박힌 듯 목구멍이 점점 뻐근해지고 쓰라렸다. 물을 가져오너라. 그가 마신 물은 따뜻했지만 목을 통과하는 순간 통증은 더 선명해졌다. 광평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 손으로 목을 가볍게 짚었다.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이를 부르십시오. 1시간 뒤 급히 달려온 어이 박성은 광평대군의 목을 살피며 얼굴을 찌푸렸다. 가시가 너무 깊이 들어갔사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아낼 수도 없사옵니다. 그 말은 어찌하란 말이냐? 광평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음식을 삼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말을 할 때마다 통증이 가슴까지 번져오는 듯했다. 박성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우선 부드러운 음식으로 목을 적시며 가시가 자연히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소월은 초조하게 물었다. 그럼 오늘 밤은 견딜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박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중요한 시간이 되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옵니다.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방 안에 떨어졌다. 그날 밤 광평대군은 거의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다. 따뜻한 물도, 죽도, 작은 과일 조각도 모두 목에서 걸렸다.
아바마마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월이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광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러나 그가 싸늘한 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가다듬는 모습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 세종에게 급보가 전해졌다. 전하, 광평대군마께서 병이 위중하옵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만 걸친 채 사저로 달려갔다. 숨이 가빴고 발걸음이 떨렸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광평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가슴은 얕고 빠르게 오르내렸다. 여야, 세종은 아들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광평은 눈을 힘겹게 떴다. 아바마마,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말을 하지 말거라. 어이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이들은 고개만 떨굴 뿐이었다. 가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하. 목숨을 위협할 위치에 박힌 듯하옵니다. 세종의 손이 떨렸다. 그는 광평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광평의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나빠졌다. 먹지 못하니 체력이 빠르게 떨어졌고 열은 오르고 목 주변은 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광평의 몸 어딘가에서 붉은 반점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가시 때문이 아니옵니다. 어이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창진 혹은 도끼와 비슷한 증세이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이것이 단순한 가시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냐? 하지만 누구도 답할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은 빠르게 궁궐 전체에 퍼졌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앉아 상황을 듣고 있었다. 대군마, 광평대군마께서 매우 위중하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양대군은 한참 말이 없었다. 얼굴에는 슬픔인지 동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군. 그리고 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 오던 시간, 광평대군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세종은 아들의 침상 옆에서 밤새 손을 놓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광평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바마마, 그래, 여야, 아비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거라. 광평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정말로 굶어 죽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세종의 가슴에 박혔다. 관상가의 예언, 그 어처구니 없던 말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광평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세종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바마, 혹시 누군가가... 말은 여기서 잘렸다. 숨이 막혀 이어가지 못했다. 세종이 떨리는 손으로 광평의 어깨를 안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광평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세종 26년 12월 8일 새벽, 광평대군은 20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이 흩어지는 순간 세종은 울부짖었다. 여야, 여야! 그 울음은 궁궐의 가장 높은 기와 위까지 가늘고 길게 스며들어 한참 동안 머물렀다. 빛나는 별처럼 태어난 아이, 세종이 가장 사랑한 아들, 조선의 희망이라 불리던 대군. 그는 한 줌의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궁궐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광평대군의 장례가 끝난 뒤 궁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정막이 깔렸다.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향을 품고 있었지만 그 바람조차 조용히 궁궐 담장을 돌아나가는 듯 했다. 세종은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다. 밤마다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아들이 쓰던 붓과 종이를 바라보았고 그가 웃을 때 움츠러들던 눈매를 떠올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내쉬었다. 여야,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는 깊게 가라앉아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광평대군의 부인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연부를 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던 따뜻한 목소리, 그 다정했던 눈빛이 더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고통처럼 조용히 삼켜야 했다. 형제들은 각자 침묵 속으로 흩어졌다. 안평은 눈물이 많아졌고 이명은 형제들이 모였던 날에 연못가를 2번 다시 가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손끝에서 차가운 결심이 스며드는 듯했지만 그 결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궁궐 전체는 마치 누군가가 숨을 억누르는 듯 긴 겨울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겨울 속에서 한 가지 진실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조선은 별 하나를 잃었다. 그 별은 너무 밝았고 너무 따뜻했고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이 들고 계신 숨을 조금 놓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요. 눈을 감고 가슴을 편 뒤 광평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마음 위에 얹어두세요. 그는 이제 고요한 곳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무사하기를.